제가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예상에 없던 거를 하나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버전으로 읽었는데 이게 이제 판을 새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무거워서 여기 보라색 이겁니다. 하드카바거든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하드카바를 되게 좋아하지 않고 색감도 좀 너무 진한 것 같아갖고 사실 표지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책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겸사겸사 옛날에 봤던 거를 이제 들춰보는데 내용이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껍데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이 쓴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권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는데 이제 싹 판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새 출판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노안이 진짜 점점 심해지네요. 이게 한겨레 출판인데 지금은 한겨레 N 아마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똑같이 한겨레 출판이라고 돼 있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소한 외적인 정황이 있고요. 그참에 이제 이 책을 한번 보는데 저는 이 표지는 참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 작가의 그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전신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는 모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전체 풀샷을 잡는 거가 물론 되게 멋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쓰는 이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고풍스럽잖아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컴퓨터에다 쓰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에다가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패드랑 이런 거 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메모하는 거 보니까 그 판에다가 다 이제 전자펜으로 쓰던데,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담배 꼬나 물고 있어요. 조지 오웰이 이제 이렇게 흡연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폐암인가요? 이런 걸로 폐렴인가요? 뭐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폐 쪽 질환으로 죽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차피 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난 세기의 어떤 문학 작가의 한 풍경을 보여준달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표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색감도 좀 우중충충하고 약간 짙은 갈색 혹은 이제 흑색의 느낌을 주는 색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한 에세이를 제가 조그만 글을 쓰고 할 때 이제 본 책인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짧은 글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글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표제라고 할 수 있는 표제 에세이죠.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 1946년 여름에 쓴 건데 이제 요거를 읽었었는데요. 이게 1946년이 뭐 한 해냐 하면요. 조지 오웰의 일생에서 1903년에서 19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6년 여름에 썼으면 이 사람은 한 3, 4년 뒤에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작가나 뭐 지금 데멘토 고흐를 잠깐 듣다가 왔는데, 인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유성호 선생님 근데 아무튼 인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짚어서 가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오늘 비도 오고 좀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게 있는데, 이제 50년에 이제 죽을 건데 이제 이게 지금 46년에 쓴 에세이니까는 뒤에 이제 되게 자기의, 근데 우리가 끝을 모르잖아요. 근데 작품상으로 보면은 동물농장은 이미 썼고요. 동물농장 있습니다. 1984는 아직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언급하는 내가 무슨 소설을 하나 쓸 건데 쓰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984인 것 같고요. 나는 왜 쓰는가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엊그제 다시 잠깐 훑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릴 때 뭐 얘기가 나오죠. 가족 얘기. 작가들은 다 이런 거 막 말하고 싶어 하죠. 다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나 봐요. 자, 아무튼 나는 3남매의 둘째였고 아래 위로 5살씩 차이가 났으며 아버지는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러저런 이유로 난 좀 외로웠고 어쩌고저쩌고. 작가치고 자기 사교적이었다. 체육 잘했다. 이렇게 쓴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영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릴 때 되게 왜소했고 축구 같은데 못 끼어듣고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다 이제 작가가 될 만한 어떤 소지들이 있는 거죠. 외롭고
무겁고 잘 못 어울리고 그러면 이제 혼자 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책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상상에 빠져들고 일기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 상상에 이제 빠져드는 일종의 계기를 제공하는 게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로빈 후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모험 영웅담의 주인공이 되는 거를 뭐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장이랄까 장면이랄까 어떤 사건의 한 순간이랄까 이런 걸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란 햇살이 모슬린 커튼을 투과해 들어와 잉크병 옆에 반쯤 열린 성냥갑이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내리비꼈다. 그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로 창가를 가로질러 갔다. 거리에는 거북 등무늬 고양이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쫓고 있었다. 등등. 뭐 이런 거 자기가 굳이 문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뭐 감각, 그러니까 느낌이죠. 그런 것들, 눈앞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 이런 걸 뭡니까? 언어적으로 이제 기록해 보는 거죠. 언어적 구조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는 이제 나중 문제고, 거북 등무늬 고양이가 뭐죠? 고양이 등에 거북 등무늬가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글을 쓰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자기가 글을 쓰게 됐나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1번, 요게 재밌더라고요. 순전한 이기심. 2번, 미학적 열정. 몇 쪽이냐면요. 293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4쪽 가면 3, 역사적 충동. 4, 정치적 목적.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정치적 목적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조지 오웰에게는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론적인 것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순전한 이기심 보면은 왜 작가들은 시대별로 보나 어쨌거나 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작가들이 다 다르지만 이거는 공통인 것 같다. 순전한 이기심 요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관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싶은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어린 시절 자신을 푸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등등의 욕구를 말한다. 순전한 이기심. 이게 동기가 아닌 척, 그것도 강력한 동기가 아닌 척 하는 거는 허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표현이 순진한이 아니고 순전한 이기심입니다. 표현이 이제 이기심이라서 그런데 자기 인정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름지기 순전한 이기심, 즉 자기 자신을 오롯이 표현하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럴 거예요. 이건 이제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들,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음악 창작을 한다든가, 그리고 배우가 저는 요즘 되게 좀 관심이 가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뭐 무용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직업들, 가수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진지한 작가들이 대체로 언론인에 비해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더 허영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이제 은행인, 언론인 같은 사람도 글을 쓰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다 더 이제 직접적이고, 보다 더 즉각적이고, 보다 더 즉각 소통적인 글쓰기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작가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진지한 글을 언론인들이 쓰는 글이 진지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다 더 이제 그 글의 형식이나 작품에 중점을 두는 그런 글쓰기, 소설, 뭐 시, 그 다음에 연구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문학 에세이 같은 거 그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작가들은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이게 어떻게 읽혀요? 한편으로는 돈에는 관심을 많이 두지 말라로 읽히기도 합니다. 네가 그 길을 갔으면은 만약에 돈을 좀 더 벌고자 했더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도 좀 벌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형식의 글쓰기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글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지만 광고 카피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은 뭐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나 이런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창작을 한다는 거는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진지한 작가가 된다고 하면은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돈에 대한 적은 관심이 뭐로 보충이 됩니까? 허영심이 더 많고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당신들은 왜 항상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작가들은 왜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그냥 뚱한 거죠, 뚱.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그게 그냥 화가 나서가 아니라 디폴트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값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고 또 내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그 마음, 감정의 흐름을 이제 관찰하고 그거를 글로 기록하는 작업은 막 들뜨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무던하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듯이 달이 지구를 돌듯이 그냥 무심하게 무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점에서는 다른 직업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은 작가가 그런 점에서는 이 이기심, 저는 차라리 허영심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관종 같은 그런 거요. 그게 더 이제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남의 평가에 굉장히 연연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 작품에 대한 최후의 판관은 바로 나 자신이다. 아마 그런 생각들 작가들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1번 순전한 이기심, 2번 미학적 열정. 이것은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한 낱말과 그것의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에 끼치는 영향,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훌륭한 이야기의 리듬에서 찾는 기쁨이기도 하다. 이 미학적인 열정은 이런 식의 우리가 예술적 욕구는 다른 장르를 통해서도 풀 수 있는데 왜 하필 글쓰기여야 하는가? 왜 하필 언어에 천착하는가라고 물을 때 이건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 충분히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 말을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 거고요.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싫은 일을 직업으로 택하면은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단순히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에 관심이 있고 뭐 떠들기 좋아하고 이렇게 겉으로 떠들지는 않아도 쓰는 걸 좀 좋아한다든가 언어적으로 사고하는 걸 또한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직업을 일단 고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성취도인데 모든 사람이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괴테처럼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이 도스옙스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순전한 이기심 이거는 아마 그 예술활동 전반에 해당되는 것 같고 미학적 열정이라는 거는 언어 혹은 말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욕구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일 거고요. 이 3번이 되게 짧아요. 역사적 충동. 이건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 두려는 욕구를 말한다. 기록의 욕구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쓰여진 문헌만 역사 자료가 되는 거는 물론 아니니까요. 뭐 그림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뭐 예컨대 뭐 석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앙부일구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역사 사료죠. 그렇긴 하지만 기록만큼 엄정하고 세밀한 게 없기 때문에 기록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충동이라는 건 이제 기록하고 싶은 욕구, 이 흘러가는 정말 돌아서면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것 같은 과거, 그거를 이렇게 붙잡아 두고자 하는 이제 시도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문학에 한정시키면, 글쓰기에 한정을 시키면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이 메모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좀 요즘 글을 못 쓰고 있구나, 혹은 글쓰기에 되게 게을러졌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어느 순간 메모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거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너가 싣고 있는 거야. 열정이. 이런 걸 이제 느끼는데, 또 다른 작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옛날에 비해서 메모를 안 한다라고, 옛날에는 여행을 하거나 하면 공책 하나를 빼곡히 채웠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역사적 충동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심지어 안 보이게 돼버렸네. 자,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지 오웰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인데,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몇 번씩 이제 물론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겠지만 많이 인용을 하곤 했는데요. 자기가 지금 정치와 무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제 정치적 입장이다. 나는 정치에 무관해. 나는 여당도 야당도 찍지 않을 거야. 뭐 한독수가 나오든, 한동훈은 이미 나갔죠. 한독수가 나오든, 김문수가 나오든, 뭐 이재명이든, 난 아무도 찍지 않을 거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이다.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은 모든 이데올로기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예컨대 뭐 나보코프 같은 그런 작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보르헤스 같은 그런 작가들이죠. 그런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품의 세계관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이다. 나는 정치로부터 요만큼, 현실 정치로부터 요만큼 거리를 두겠다라는 게 이제 표현된 거잖아요. 근데 자, 조지 오웰이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지금 책을 요것만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조지 오웰의 1984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동물농장은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용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머릿속에 이게 이제 우화한 거잖아요. 일종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황, 인간들의 그런 역학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굴러가는 방식, 혹은 무너지는 방식, 또 무너진 이후에 재건되어야 하는 어떤 방식, 그런 것들을 이 우화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한, 두께를 보면 이렇게 얇은데 굉장히 이제 그 문학사적으로 큰 획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소설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 인물들은 다 그 현실에서 대응상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스탈린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모두가 너무나도 굶주렸기 때문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너무 이제 우리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우리를 고생시키니까 이렇게 죽느니 뭡니까? 차라리 저놈을 진짜 때려 부수고 죽는 게 낫겠어라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이제 분노한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근데 심지어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재건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여기 보면 말한테 알파벳을 가르치나요? 그게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다는 게 두께로도 드러나는데, 이 1984는 아시다시피 1984니까 이게 48년 쯤에 이제 써가지고 소설 제목을 이제 그렇게 지었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쓸 때 조지 오웰이 이미 이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상태가. 그 다음에 부인이 죽었어요. 네, 그 배우자 슬픔이 스트레스 2위라고 하던데, 1번 스트레스는 자식이에요. 자식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스트레스 목록이던데, 결혼만 안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왜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조지 오웰이 상처를, 그러니까 그 시리에 빠졌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자기 몸도 안 좋으니까 소설이 이렇게 더 어둡게 이제 됐을 것 같고요. 1984에서 고문 장면이 또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오브라이언이 이제 사실 사상 경찰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체링턴 체링턴 상점의 주인이 사상 경찰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브라이언이 알고 보니까는 이제 저쪽 그 경찰의 우두머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문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가장 암담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독자 입장에서 그것은 사랑조차도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줄리아랑 되게 뜨거운 관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문 당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덤덤해져 버리잖아요. 그 체스넛 트리 카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빅브라더를 사랑했다고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억지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죽을 때 진심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브라이언이 종교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교재판 같은 경우에 그 순교한 사람들은 정말 영웅으로 죽는 거예요. 죽지만 영웅으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뼛속까지, 뇌수까지 다 개조해가지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등에다가 이 빵 총 쏴갖고 이제 죽는 걸로. 굉장히 잘 쓴 소설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골드슈타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트로츠키예요. 트로츠키가 추방당했지만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다. 저쪽에 아르헨티나 그 남미 쪽에 이제 살아있었는데, 멕시코 이쪽에 살아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프리다 칼로 집에도 들어가 있었고 숨어 있었죠.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골드슈타인이 쓴 책을 여기 윈스턴 스미스가 입수해가지고 몰래, 근데 그것도 사실 미끼였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읽는 장면이 있는데, 읽는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되게 길게 삽입해요. 그래서 소설적 완성도로 보면은 이런 거를 왜 집어넣었을까 싶은데, 이 조지 오웰의 에세이를 보면은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른바 그 소설의 어떤 문학적, 미술적 그런 이제 미술적이 아니라 미학적 측면을 이제 보면은 그거는 없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 예술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정치적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심지어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느낄 때 글을 쓴다. 혹은 더 잘 쓴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카탈로니아 이제 창가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저 뒤에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책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프랑코와 내통한다는 혐의를 받는 트로츠키자들을 변호하는 신문 인용문 따위가 가득한 긴장이 있다. 그러니까 르포를 기사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 1984 비슷하게 이런 정치 팜플렛 같은 내용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평론가나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은 빼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작품성을 되게 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시의적절해서 다들 흥미를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남는 건 어떤 스토리와 주제의식 같은 건데 이걸 누가 재밌어 하겠냐는 거예요. 빼라고 하는데 작가에게는 그게 이제 되게 절실한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굉장히 정치적인데요. 우린 그걸 잘 모르고 읽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뜨거운 감자였는데 우리한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은 역사적 사실로 남았겠지만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소설은 스토리나 주제의식이나 뭐 인물의 형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떠받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른바 작가 일기에 수록된 칼럼들은 거의 그렇게 철저하게 시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학자들만 보는 거죠. 맥락을 끼고 읽어야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시사 칼럼적인 글도 소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글을 쓰는 자기가 이유가 이거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훌륭한 소설을 쓰는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나 자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가족, 요렇게 그 작은 집단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집단, 되게 한편으로는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진단을 하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글을 통해서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말하면 문학성이 훼손되더라도 이 정치적인 측면,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은 폭로하고 싶은 어떤 지시나 주목을 끌어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남들이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학적인 경험과 무관한 글쓰기라면 책을 쓰는 작업도 잡지에 긴 글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면 노골적인 선정글이라고 해도 전업 정치인이 보면 엉뚱하다 싶은 부분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그 시사 칼럼적인 글쓰기와 혹은 이걸 보고문학이라고 합니다. 르포르타주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고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순수문학, 그 소설 사이에 어디 혹은 이제 두 개를 합친 형식의 어디, 그게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의 특징일 건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1984라든가 이걸 정치 철학이 담긴 소설로 보면은 뭐 굉장히 빛나는 소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논문 쓴다고 이거를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서 지금 이 채널에다가 내용을 열심히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막 주저리 써놔서 작품을 읽는 동안에 줄거리 요약한 거라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인 이제 목적이 굉장히 이제 강한 자기는 작품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것은 조지 오웰의 글쓰기 인생
자전적인 측면하고 당연히 맞닿아 있습니다. 일종의 팜플렛 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먼저 나는 안 맞는 직업을 택하여 5년을 지냈고 버마에서 인도 제국 경찰 노릇을 했다. 자, 그 뒤로 빈곤과 좌절을 겪었다. 요건 이제 그 조지 오웰의 전기를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오는 건데요. 조지 오웰은 영국 작가지만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지금 왜 그러죠, 여러분? 지금 네,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 정말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로 정말 가능하면은 전쟁으로 가지 않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자, 아무튼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버마는 미얀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조지 오웰의 전기를 봤을 때는 버마 미얀마인데 이 사람은 영국 작가인데 인도가 식민지인데 인도하고 미얀마는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뭉퉁거려서 이제 거대한 하나의 인도 제국이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는 또 어떤 때는 지도에서 또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쪽도 그렇고 저쪽에 발칸반도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데요. 같은 이제 덩어리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 제국 어디에 제국 경찰 우리로 치면 일본 순사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한 거 그거를 직업으로 가진 거예요. 5년 동안. 정말 미치고 한장하고 펄쩍 뛰었겠죠. 자기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안 맞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의 10년을 이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거에 가까이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가야지, 진짜 끝까지 파봐야 이게 이제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모순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지 오웰의 첫 번째 작품인가요?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인가? 그것도 제가 그냥 대충 훑어만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카탈루나 창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약간의 해밍웨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기록하는 거죠. 보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그 스베틀라나 알렉세이치하고 이제 비슷하게 체르노빌 터졌다. 거기 가서 보고 기록하고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 기록의 어떤 엄정함이라든가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도 저기 사사문학상 이런 거 이제 받은 것 같던데요. 그런 거라고 물론 이제 쉽게 써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르포문학, 기록문학, 보고문학에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반한 어떤 글쓰기를 조지 오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편으로는 고맙게도 굉장히 제목이 도발적이잖아요.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이제 제목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4개로 요약을 하고 보고문학, 르포 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자인 거죠. 그죠? 지금 이거에 가장 유사한 직업을 찾자면 이제 기자인데 기자로서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든다. 근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인 게 기자, 저널리즘의 글쓰기는 철저하게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뜻밖의 사실주의 세태 소설이 아니라 이런 식의 우화풍의 정치 소설이 이제 된다는 게 그게 또 되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소설이라면 읽기에 즐거워야 되니까요. 뭐 그 점에서 조지 오웰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한겨레에서 새로 판을 이제 갈아서 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권을 읽고 싶다면 조지 오웰의 지금 그 문학동네인가 거기서 런던과 파리의 딸아지 인생? 그런 제목으로도 또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서 대충 훑어보기는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그런 글쓰기에서 시작을 하여, 요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 여기서 시작을 하여 이제 미학적 열정까지도 많이 반영된 책이 결국 이제 1984예요. 권하는 건 이제 결국 한 권을 읽는다면은 이제 1984를 권하고요. 여기 에세이집을 펼친 김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목차만 이제 쭉 보면은 이 사람의 관심사가 이런 거였구나 싶은 게 스페인의 비밀을 누설하다. 나는 왜 독립노동당에 가입했는가? 좌든 우든 나의 조국, 영국, 당신의 영국, 웰스, 히틀러 세계국가, 스페인 내전을 돌이켜본다. 민족주의 비망록, 그 다음에 당신과 원자탄, 원자폭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라 무엇인가? 문학 해방, 정치와 영어. 요거는 이제 보는 순간 여기에 그 잉글리시, 그 영어 사전, 영사, 그 언어를 없애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해서 좋다만 살리고 나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not good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를 한 가지 뜻만 남겨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이제 통제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분 증오 타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 심지어 권태가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따분하니까 친구 두들겨 패고, 따분하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욕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5분 증오 타임에서 다 푸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회를 통제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여기에 이제 에세이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던 작가구나라는 거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 어느 서평자의 고백, 이걸 자기를 북 리뷰와 서평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대 문화, 걸리버 여행기에 대하여. 걸리버 여행기도 우리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데, 스위프트의 영국 문학의 이제 이것도 그 최고봉 중에 하나로 뽑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치와 문학의 관점에서 보고 있나 봐요. 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정치대 문학, 이게 조지 오웰 그 소설 작품 세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치대 문화. 자, 그 다음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죽는가? 네, How the Poor Die.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작가다. 네,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가입니다. The Poor, How the Poor Die. 그 다음에 리어, 톨스토이, 그리고 어릿광대. 제가 요거까지는 읽고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안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리어, 톨스토이, 그리고 어릿광대, 더 풀은 아마 그 리어 왕에 나오는 광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광대인데, 말하자면 이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광대잖아요. 그 리어 왕에 나오는 어릿광대는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거를 란이라는 영화로 만들거든요. 이제 아키라는 그런 식의 번안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광대 역할이 되게 도드라져요. 근데 톨스토이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디에 대한 소견, 이것도 있어요. 1948년에 이제 쓴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리는 나는 왜 쓰는가.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은 소설을 잘 쓰는 작가가 에세이를 못 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에세이는 잘 쓰는데 소설은 좀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은 조지 오웰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좀 건너뛴 거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또 재밌는 게 있으면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